네, 빗속의 연결식 흠뻑 젖은 김정은. 김정은 국무위원장 최근에 여기저기 시차를 굉장히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경제 행보에 올인하고 있는데요. 근데 안 기자, 좀 특이한 모습이 요즘에 북한 매체를 통해서 계속 연달아 공개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요즘 들어서 좀 많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비 맞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모습인데요. 왼쪽 사진이 지난 17일에 이제 평안남도 양덕군 온천지구를 방문했을 때고요. 예. 그리고 오른쪽 사진이 어제 김영춘 전 인민무력부장의 연결식에 참석한 김정은 위원장의 모습입니다. 예. 저렇게 비를 맞는 모습이 요즘이야 자주 공개가 되고 있지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등장하지는 않았거든요. 지금 보시는 영상이 2013년 7월 영상인데 저 당시에는 당 간부들이 나이도 훨씬 많은 간부들이죠. 네. 비를 쫄딱 맞고 있는 모습인데 본인 혼자만 우산을 쓰고 있잖아요. 근데 최근에는 이렇게 본인도 같이 비를 맞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아니, 5년 전 2013년도만 해도 글쎄요, 혼자만 저렇게 우산 쓰고 비를 안 맞고 했는데 최근에는 오히려 막 비 엄청 오더라고요, 평양에. 막 비 맞는 모습을 그대로 그냥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부원장님. 2013년 그거 말고 저 다음 그림이 어떤 그림이 있는가 하면 예. 김정은이 우산 쓰고 있는데 장군들이 받아 적는. 그러니까 종이가 다 젖어서 번지는데도 받아 적어요. 비가 오는데도. 아이쿠야. 그때는 왜 그런 거를 우리가 분석을 할 수 있는가 하면 권위가 없고 왜 나 앞에서 자꾸 웃느냐 그래가지고 화를 내고 막 그랬던 때거든요. 그러니까 권위를 한참 세울 때니까 나는 지도자니까 응당 우산을 쓰고 너네는 전사니까 비를 맞아. 그런데 지금은 김정은 자신이 판단하는데 자기한테 지도자다운 권위가 섰으니까 예. 이제는 인민을 위한 사랑. 그러니까 어딜 가도 나도 똑같이 인민들이 비를 맞으면 간부들이 비를 맞으면 나도 똑같이 비를 맞는다. 예. 그런 인민의 간부의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저런 걸 뭘 다시 볼 수 있는가 하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나는 이제는 충분한 권위가 섰으니까 그렇게 우산 쓰고 다니지 않아도 사람들이 내가 누군지 알고 내 말을 잘 듣는다. 이런 거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이고, 비 흠뻑 젖었습니다. 어제죠, 20일. 비 맞는 모습 보셨죠? 근데 저게 김민지 기자, 아까 안 기자도 얘기했지만 김영춘 전 인민무력부장의 연결식이었잖아요. 네. 근데 굉장히 좀 이색적인 모습들이 곳곳에 눈에 띄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영상으로 준비해봤는데요. 조선 중앙TV에 보도된 김영춘 전 인민무력부장의 연결식 모습 잠깐 보고 오시죠. 김영춘 동지가 서거하였다는 비보에 접하신 경야는 최고領導자 동지께서 매우 가슴 아파하시면서 몸소 국가창의위원회 위원장이 되시어 장래와 관련한 구체적인 가르치심을 주시고 동지의 리용 전에 친히 화환을 보내주시었으며 당과 정부, 군대의 책임 일꾼들과 수많은 인민군 장병들, 인민들의 참가 밑에 장례식을 엄숙히 거행하도록 하신 데 대해 언급하면서 네, 김영춘 전 인민무력부장 같은 경우에는 김정일 시대 최고의 군부 실세였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김정일의 사망 당시에 운구차를 이끈 그 7인방 중 한 명인데 사실 이게 운구차의 저주 이런 얘기가 나올 만큼 그 당시에 운구차를 끌었던 7인방이 대부분 숙청을 당했지만 예. 혼자 우뚝 살아남았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또 실제로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도 김정은 위원장에게 좀 인정받은 인물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김정일 시대의 인민무력부장 김영춘이 사망했습니다. 김정일의 남자로 불리우는 사람이었죠. 근데 원장님, 김정은 위원장이 저렇게 비를 흠뻑 맞아가면서 연결식에 직접 참석을 하고 장이 위원장까지 맡았다.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김영춘이라는 사람이 차지하는 무게감? 예. 입지? 예. 그게 이제 북한에서 1950년대 8월 종파 사건이라고 김일성을 뒤집어 엎으려는 음모가 한 번 있었습니다. 네. 그 이후에 가장 큰 사건으로 육군단 사건이라고 지금 북한 전문가들이 꼽는 사건이 있는데 육군단 사건이 뭐예요? 청진시 난항구역에 있는 육군단, 예. 육군단에서 군단 정치위원, 군단 보위부장, 그리고 군단 포병사령관, 그리고 그게 청진에 있으니까 함경북도거든요. 예. 함경북도 보위부장을 비롯한
군과 정부와 당의 간부들이 쿠데타 모의를 했다는 겁니다. 아, 쿠데타를 모의했어요? 쿠데타 모의를 해서 그때 김영춘이 육군단장으로 갔는데 네. 임명돼서 갔는데 뭐가 심상치 않으니까 김영춘이가 그 육군단 사건을 밝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원흥이라고 하는 인민무력부 보위국장, 예. 그다음에 장성택, 그다음에 지금 죽은 김영춘이 현지에서 지도를 하면서 그때 한 40명을 총살하고 한 400명 정도가 숙청이 되는 대규모 사건이 벌어지는데 이게 왜 육군단 사건이 지금 큰 것이 아니다. 외화벌이 때문에 이렇게 육군단 사건이 커졌다고 일부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육군단이라고 조선인민군이라는 데서 육군단이라는 그 육군단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은 거기에 참가했던 많은 사람들이 죽거든요. 그리고 원흥이라는 사람이 그때 군 보위국장으로 별 2개를 달고 저 사건을 진압을 하는데 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너무 기특하다 그래서 별 3개를 달아야 4개 가는 거 아닙니까? 그 자리에서 별 2개를 더 줘서 대장으로 임명하고 보위국을 보위사령부로 개편해 주는 거거든요. 예. 그때 그 사건을 현지에서 진압 사건을 지도한 사람이 장성택과 저 김영춘이거든요. 아하. 그래서 김영춘이는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도 2009년도에 네. 인민무력부장으로 임명이 돼서 2012년까지 인민무력부장을 합니다. 김정은 정권 초창기까지도 인민무력부장입니다. 아하. 그래서 저렇게 장례식을 저렇게 크게 하는 거는 왜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오진우라고 여기 한국에 오니까 오진우라는 사람 이름을 많이 알던데 오진우를 비롯한 몇 명만 저렇게 요란하게 장례식을 차려줬거든요. 예. 김정은 시대 때도 그렇고 김정은 시대 들어와서도 아마 저렇게 일반 간부 장례식을 저렇게 장갑차에다 시신을 모신다 그러나 태우고 예. 장례식 현지까지 가는 일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어허. 김영춘이라는 인물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북한 당 역사에서 건국 역사에서 8월 종파 사건 이후로 육군단 사건이 가장 큰 정치적 사건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저 궁금했거든요. 김정은 위원장이 비까지 맞아가면서 저렇게 막 연결식을 크게 하길래 김영춘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궁금했는데 설명을 들으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 보입니다. 자, 그런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또 어딘가를 간 모양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안 기자,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그 현장에는 없는데 그 사람을 콕 집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아주 혼을 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의료기구 공장을 시찰을 했을 텐데요. 예. 당시 이제 의료기구 공장을 시찰을 하면서 이 공장이 마구간 같다고 비판을 하면서 2인자죠. 예. 최룡해 노동당 부위원장을 겨냥을 했습니다. 그래요? 네, 근데 이렇게 질책을 한 게 다른 사람이 앞에 있었던 게 아니라 한때 실각을 했던 황병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네. 이 사람 앞에서 질책을 한 거였거든요. 오. 그래서 일각에서는 뭐 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근데 최룡해 조직 지도부를 질책한 게 되게 이례적인 것 같거든요. 이게 어떤 목적이 있을까요? 이제까지 조직 지도부장은 김씨 패밀리만 가지고 왔습니다. 네. 김정일도 조직 지도부장을 했고 김정은도 조직 지도부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조직 지도부라고 하는 건 당중앙위원회 안에 가장 중요한 부서. 왜냐하면 사상을 검토를 하고 인사사업을 하는 부서가 조직지도부입니다. 조직지도부가 그런 일을 그런데 하는 거죠. 조직지도부의 예. 검열로 지난해 10월, 11월에 총정치국이 조직지도부가 총정치국을 검열을 합니다. 예. 감사를 해서 그때 황병서를 5등급을 하강을 시켜서 대령으로 보내고 총정치국을 쓸어버리는 일이 벌어지거든요. 예. 그런데 다시 오뚜기처럼 황병서가 일어나가지고 조직지도부 부부장이 됐다가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이 됐는데 예. 그 사람을 데리고 현지지도 가서 최룡해의 최룡이라는 말은 안 꺼냈지만 그렇죠. 조직 지도부가 일을 참 한심하게 한다고 조직 지도부를 딱 꼬집어서 비판을 했거든요. 콕 집어서 얘기했어요. 콕 집어서 비판했는데 예. 이게 지금 2번째거든요. 예. 전번에는 청진을 현지 지도할 때는 조직 지도부의 해당 기관 지도가들이 잘못하고 있다고 몇 개의 부서만 비판을 했는데 이번엔 당중앙의 조직 지도부 전체를 비판을 했어요. 이거는 최룡에 대한 비판으로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최룡의 입지가 약해지는 거 아니냐. 아. 그리고 최룡해가 무슨 신변에 무슨 일이 생길 것이 아니냐 그런 우려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거 북한에서 어디 무서워서 살겠습니까? 뭐 2인자 최룡해도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자, 북한이 이제 돌파구를
하려고 합니다. 뭐 외화도 끊기고 이제 돈이 없잖아요. 그러면 돈을 이제 벌어야 되는데 김민지 기자 보니까 북한이 요즘에 그러니까 이 돈 버는 데 있어서 딱 관광 이 두 글자에 꽂혀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그럴 것이 대북 제재를 지금 요즘에 강조가 되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불만을 쏟아내고 있거든요. 먼저 대북 제재에 대해서 격한 발언을 쏟아냈는데요. 준비했습니다. 함께 듣고 오시죠. 지금 적대 세력들의 집요한 제재와 압살 책봉으로 우리의 사회주의 전진 도상에는 엄연하게 난관이 조성되고 있지만 적대 세력들과의 첨예한 대결점이라는 높은 계급의식을 지니고 우리의 사회주의 문명이 옹집된 산간문화 도시를 보란도시를 또 세워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적대 세력들의 뭐 집요한 제재와 압살 책동 이런 식으로 대외적으로는 이제 격한 뭐 반발심 이런 것들을 드러내면서도 네. 내부적으로는 이제 북한을 조여오는 대북 제재에 대해서 좀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그 출구 전략 모색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인권 탄압 논란이 가시지 않는 그 우리가 말했던 집단체조 있지 않습니까? 아리랑.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경제난을 이겨내고자 하는 움직임이 보이는 것 같아요. 지금 특히 한 해 예상 수입만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128억 원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잠깐만요. 집단체조 아리랑 해갖고 북한이 벌어들일 수 있는 돈이 128억 원이요? 네, 저희 정치데스크 시간에도 몇 차례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것을 통해서 티켓이 뭐 헐, 매진될 만큼 인기를 끌고 있다고 했잖아요. 예. 이것을 총 한 회 공연할 때마다 6억 3,500만 원씩 수익이 날다고 가정할 때 한 20회 공연 예정이라고 하니까 이것들을 합치면 총 128억 원 수익을 낸다. 이런 그 추산이 나왔습니다. 아, 북한이 중단했던 아리랑을 재개했다라고 해서 그 이유가 있을 텐데 뭘까 궁금했거든요. 근데 이 김민지 기자 설명 들으니까 딱 와닿네요. 128억 원이 뭐 적은 돈 아니잖아요. 좋은 돈이 아니고 예. 관광을 규제하는 그 어떤 제재도 아직은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제재가 북한 석탄, 광물, 금, 그다음에 북한 의류, 해외 파견 노동자, 그다음 북한 선박에 대한 제재는 있는데 관광까지 제재한 건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는 응당 이 틈새를 노려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원산 갈마지구 관광지구라는 것도 지금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우리가 여러 번 가서 거기 가서 이제 날강도적인 제국주의자들의 적대 세력들이 어떤 제재 책동에 맞아요. 맞서는 이런 이야기들 계속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저 아리랑 축제가 이번엔 빛나는 조국, 내조국 해가지고 이름이 바뀌었는데 네. 저거를 1등석에서 볼 때 1등석 가격이 800유로입니다. 어허. 우리 800유로면 우리 돈으로 103만 원이거든요. 아이고 비싸기도 비싸네요. 2시간 동안 공연에 103만 원을 보고 본다는 소리인데 네. 저게 또 왜 저렇게 잘 팔리는가 하면요. 전 세계적으로 저런 거를 하는 나라는 이른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밖에 없습니다. 어느 나라에서 저런 거 어느 하겠어요? 나라에서 저런 거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 카드 섹션이라고 하는 데서 5만 명이 앉아서 카드 섹션 하면서 그림을 로켓도 날아가고 예. 협동농장 벌판도 나오고 하는 거고 밑에서 5만 명이 같이 춤을 추고 그러는데 본 사람들은 그 당시에는 굉장히 감동을 하거든요. 야, 어떻게 인간이 저렇게 기계처럼 착착 맞춰서 네. 저럴 수가 있느냐. 근데 갔다 와서 며칠 지난다면 야, 저 아이들이 얼마나 고생했을까 이러지만 그때 보고는 다들 나와서 하는 소리가 판타스틱하다고 다들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것들, 그러니까 북한이 제재를 맞서서 틈새 전략으로 네. 외화벌이에 저런 것들을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원장께서도 아리랑 공연 직접 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있을 때는 아리랑 공연은 나온 나온 다음에 제가 그 어. 집단체조 마스게임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에서 외국 수반들을 데려갈 때마다 꼭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군요. 주석단에서 수십 차례 저 공연들을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이제 관광을 통해서 뭔가 외화를 끌어들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안 기자가 오늘 북한 관광 전문 사이트를 열심히 좀 이렇게 와치를 하던데 좀 특이한 움직임이 있던가요? 궁금했어요. 네. 개봉을 하면 흥행을 해야 하잖아요. 과연 진짜 고 부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흥행이 잘 되는지 확인을 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북한 관광 전문 사이트에 좀 들어가 봤어요. 아이고. 그랬더니 이 구구절 70주년이잖아요. 네. 이 행사 상품, 그러니까 매스게임과 더해진 이 행사 상품들이 거의 풀리 북트라고 해서 다 매진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약 마감이 된 거예요? 네, 마감이 됐어요. 아이고. 그리고 제가 봤을 때 남아있는 관광 상품이 하나가 있었는데 예. 이 매스게임 하나만으로 이루어지는 패키지 상품이었는데 그것도 마감 임박이라고 해서 거의 다 이제 마감이 찼더라고요. 예, 그만큼 인기가 많았습니다. 상품도 되게 많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죠? 어휴, 예.
자, 아리랑을 통해서 북한이 벌어들일 수 있는 돈 20회 공연에 128억 원. 백두산에 텐트가 쳐졌습니다. 근데 아무나 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김민지 기자 무슨 내용인가요? 네, 백두산에서 캠핑을 할 수 있도록 처음으로 허용이 됐는데요. 특히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요. 그 설렘을 아는 첫 관광객의 목소리 먼저 준비했습니다. 듣고 오시죠. It's safe for me to say that it's probably one of the most beautiful mountains in the world to come and see easily. I think by the end of all of this, will have left this country having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people of North Korea and hopefully some fond and some warm memories. And I hope that it's because mountains and nature does that, because out here it's very apolitical. 보니까 외국 관광객들이요, 이제 백두산에서 트레킹, 그리고 또 야영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북한 당국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 바로 조금 전 인터뷰에서 봤던 로저 셰퍼드, 그러니까 뉴질랜드의 등산가인데요. 예. 그러니까 외국 관광객들이 좀 더 좋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제는 안내원이 없이 자유롭게 저 현지에서 백두산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허용이 되기 때문에 그 마음껏 그 어떤 백두산의 절경이라든지 뭐 주변 경치라든지 마음껏 돌아다니면서 구경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외국인에게 이런 관광의 문이 처음 열렸다는 점, 이것들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백두산에 텐트가 쳐졌는데 외국인 관광객들의 백두산 야영이 캠핑이 허용된 겁니다. 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백두산에서 끓여 먹는 라면 맛은 과연 어떨까요? 자, 근데 부원장님, 저것도 나름 북한이 저 백두산이라는 상징적인 곳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캠핑을 열어줬다. 글쎄요, 이것도 의미가 있어 보여요. 그 백두산 올라갈 때 저 백두산 정상까지 올라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많이 걸어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백두산 그 이렇게 멋있는 우리가 보는 그 이렇게 뾰족뾰족한데 거기 가서 캠핑한다는 소리가 아니고 백두산 올라가는 길에 저렇게 야산 같이 있잖아요. 저런 데서 이제 캠핑을 하라는 거지 백두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캠핑하는 건 아니고 그래도 어쨌든 저렇게 한다는 거는 북한이 어느 정도 오픈을 한다는 얘기고 저것이 뭐 소문이 나면 많은 사람들이 가겠죠. 그런데 저기 지금 관광 그 가이드가 없다 그러는데 어느 정도까지는 가이드가 갈 겁니다. 그리고 백두산이라고 하는 게 아무 사람이나 다 마음대로 자유롭게 올라가는 산이 아니거든요. 올라가면 백두산 올라가는데 초소들이 있습니다. 군 초소들이. 그걸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저기 산에 갔다 풀어놓을 다른 사람을 만날 이유가 없거든요. 만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저쯤에서부터는 너네 마음대로 텐트 치고 밥 먹어라. 그리고 북한 사람 만나서 뭘 주고받을 일은 없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북한이 백두산 관광을 활성화하려고 아주 애쓰고 있는데요. 그 시작이 아닐까 싶습니다. 캠핑 허용이. 지금 금강산에서는 이산가족 상봉 행사 이틀째에 접어들었습니다. 김민지 기자, 그 이산상봉 영상 보니까 많이 슬펐죠? 네, 말 그대로 눈물과 또 반가워하는 마음들이 좀 교차되는 장면들이 많이 포착됐는데요. 상봉 장면 준비했습니다. 먼저 보고 오시죠. 67살이 돼요. 딸이 67살이니까 67년 되지 와서 고향 떠난 데가 서로 있잖아요. 그 통지 오고 그거 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야, 내 딸이 태어났구나. 정말 가슴이 말이 그냥 얼마나 그냥 기쁜지 모르겠더라고요. 야, 정말 이다 꿈인가 보다. 엄마 진정 좀 해. 엄마 진정 좀 해. 네, 방금 보신 이금섬 할머니는요, 4살 배기 아들과 피난길에 헤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이별을 했는데, 이번에 만났을 때 아들은 이미 70살이 넘은 아들, 이상철 씨였는데요, 북한에. 그 나이가 많이 먹은 아들을 이번에 이제 만났는데, 4살짜리 아들 만난 것처럼 저렇게 얼굴을 쓰다듬고 하는 모습을 보셨고요. 또 유관식 할아버지는요, 이번 상봉을 계기로 딸의 존재를 처음 알았다고 합니다. 네, 그 6.25 당시 아내랑 헤어질 때는 그 뱃속에 딸이 있는지 몰랐는데 이번에 이제 명단을 확인하면서 유복자, 그러니까 뱃속에 있던 딸이 아버지 없이 태어난 그런 딸의 존재를 알게 돼서 저렇게 기적 같은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네, 이산상봉 행사 참 뜻깊은 행사입니다. 혈육을 만나는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장면들이죠.
근데 이게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이게 남과 북이 아무래도 이게 분단돼 있다 보니까 이산상보 행사장에서도 안 기자 이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신경전이라고 해야 될까요? 글쎄요, 이게 분단의 비극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남북이 아무래도 체제가 다르다 보니까 가족 간에도 이질감이 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걸로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북쪽의 조카가 예. 미제를 내보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남쪽에 이제 큰아버지가 6.25가 난 건 예. 김일성이 내려와서 그렇다 이런 식으로 좀 체제와 관련한 언쟁을 하다가 잘 마무리가 됐다고는 해요, 결국은. 그런데 결국 오랜 기간 동안 떨어져 지냈기 때문에 네. 체제가 다른 데에 따른 이런 이질감 우리 민족이 극복해야 할 과제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부원장님 이산상봉 행사 보시면서 좀 어떤 생각 드셨어요? 많이 보아 오셨잖아요, 이산상봉 행사. 네, 1985년도 예. 고향 방문단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그때는 왜 절절한 사연들이 많았는가 하면 부부간, 자녀간, 직계가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 직계가 점점 적어지고 저처럼 삼촌과 조카, 뭐 고모, 당숙 이렇게 만나는 건데 사실 무슨 큰 감동이 그렇게 있겠습니까? 저런 것들이 좀 많이 자꾸 나이 들어서 없어지기 전에 네. 정말 직접적으로 가족들, 직계 가족들이라도 빨리 좀 만나게 해주는 그런 기본적인 대책이 있었으면 좋겠고, 예. 저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좀 북한, 우리가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저 사람들이 나와서 한국에 친척이 있는 것도 자기네 부담스러운데, 월남자 가족이니까. 예. 그런데 뭐, 여기 와서 좀, 뭐, 다른 소리 들었다 혼날 것 같으니까 이제 들어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아하. 알았어. 그렇게 그냥 넓게 받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